안녕하십니까. 유니시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환자혁명 네 번째 편입니다.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거와 대조하여 기능의학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에 관한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이 규정한 암 표준 치료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입니다. 그 외의 치료법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현대의학의 정체성은 한원주의적 대증요법입니다. 한원주의는 관찰 가능한 사물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찰 불가능한 것을 자꾸 거론하면 비과학적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 생화학 작용이 일어납니다. 몸 전체 세포 수보다 더 많은 장내 세균 총수의 세균을 거느리고 한데 모여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또 관찰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증요법의 유일한 목적은 말 그대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혈당에만 집중해서 혈당만 낮추려고 합니다. 그걸 치료라고 합니다. 마치 폐에 염증이 생겨서 몸에 열이 나는데 폐의 염증은 놔둔 채 열만 치료하는 격입니다.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아서 당뇨약을 처방받게 되면 그 약은 당뇨를 고치려는 목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약입니다. 현대의학은 당뇨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암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게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입니다. 나름대로 설명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 대부분은 현대의학으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어려운 질병이라서 완치보다는 더 이상의 병이 심화되거나 합병증이 발병하는 것을 막는 치료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지요. 현대의학에서는 병을 완치하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말을 꺼내도 돌팔이 또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쉽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않지요. 모두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을 트레이닝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역할도 치유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만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약으로만, 그것도 제약회사의 처방약으로만, 처음부터 이와 같은 편향된 의학의 한계를 알고 시작하는 의대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알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는 환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뇨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을 복용하고 피검사 결과 정상 혈당이 나오면 관리가 잘 되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의사는 좋아하고 의사가 좋다고 하니 환자도 안심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의료 진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혈당만 관리되고 있을 뿐 시간이 갈수록 당뇨병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악화됩니다. 하지만 의사는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거기까지가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잘 관리하면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약을 처방한 의사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응급실이 있고 다른 진료 과목 의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약을 처방해 환자를 관리해 오던 의사는 법적 책임도 없고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저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환자들의 기대와는 많이 어긋나지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미국 의약품집에는 수만 가지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지만 완치라는 어, 약이 될 수 있는 약은 몇 가지 없습니다. 항생제 몇백 가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입니다. 대증요법이지요. 왜 대증요법이 현대의학을 좌지우지하는지, 최고의 가치관으로 잡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요? 물론 환자들, 즉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효과를 보는 치료나 약물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효과가 빠른 약제들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화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물질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물질들로 좀 더 강력하고 빠르게 질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전까지 의사들에게 치료약이란 자연물질과 약초밖에 없었지만 이제 화학약품이라는 전혀 새로운 무기가 등장한 것이지요. 미국 의사협회는 의학을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 세력의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잠재적으로 수익성 좋은 새로운 의학적 치료들을 금융권의 호기심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록펠러와 모건, 카네기 재단의 재정적 후원은 새로운 의료 산업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록펠러와 카네기 같은 금융가들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의과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이사회에 참여했는데, 이는 의과대학들이 돈을 지원한 투자 관계자들에 의해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병원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최고의 교수들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현대의학은 제약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금융가들이 곧 화학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외형상으론 의학 발전이라는 자선사업이었지만 세상에 공짜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후 의사들은 제약회사의 의약품만 배우게 되었고, 그 외의 것들은 의대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이 10년 넘게 의대를 다니면서도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제로에 가까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약이 의학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대의학은 생약이나 식품을 비과학적이라 여겨 더 이상 거들떠 보지 않게 되었고, 일반인들도 그런 사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약만 처방하고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증상을 없애기 위한 약만 처방하는데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대증요법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하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혈압도 고칠 수 없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무좀도 못 고치는데 암을 고쳐달라며 제약회사와 병원에 수천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학적 자존심이나 철학에서 해방되어 환자의 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 헤매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능의학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기능의학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